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엄청 빠르죠. 6월이에요. 아니 제가 올 때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거의 대낮에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세금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정부가 세제 개편 얘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정부가 이제 매년 7, 8월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에 세금이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개편할 거야라고 기재부가 안을 마련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줘야 내년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세금을 쓰기도 하고 개편된 안으로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당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대표 주자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오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넣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상속세를 비롯해서 정부가 요즘 공을 좀 쏟고 있는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레벨업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세제 개편, 그리고 최근 야당이 약간 맞장구를 쳐준 면이 있긴 한데 종부세 폐지 등도 아마 담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 주제로 언급된 이 상속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제일 네. 높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세율로만 비교하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인 건 팩트예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고가 그러니까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게 되면 60%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더 떼줘야 되는 거예요. 100억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60억 원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내고도 40억 원이 남으니까 많은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좀 억울하다라고 그러게요. 얘기할 수도 있겠죠.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과 프랑스가 최고 세율이 55%에서 45%. 그러니까 일본이 55, 프랑스가 45예요. 네.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과 영국은 40%고요. 독일이 30%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예 상속세가 없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상속세가 조금씩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네. 아까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가 상속세가 아예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득세가 그래서 55%하고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또 이제 최고 세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상속할 때 적용되는 평균 세율 또는 실효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좀 상속세 개편하자 그러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팩트입니다. 최고 세율. 그럼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상속받을 재산도 별로 없고 상속할 재산도 별로 없는 저에게는 남의 얘기 같지만 지금 어깨너머로 듣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세수하고 연결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리면 다른 거 올려서 벌충해야 하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주주 할증과 관련된 걸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포함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세금 낼 때 과표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도 연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그렇죠. 것처럼 소득세, 이 상속세도 얼마나 상속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모두 5개 구간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더 세분화하거나 중간이나 최고 세율을 약간 그 구간을 더 높여서 적용 대상을 줄여주는 방식도 아마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과표 구간 자체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버리는 거죠. 지금 이슈가 최고 세율이니까 이 최고 세율을 낮추면 나머지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뭐 병행해서 뭔가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건데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정부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해서 정부가 이슈화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요. 이 상속세 부과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부과 방식은 이른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라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4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 40억 원이라는 상속 재산 전체를 과표 구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5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세율 구간이 3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40억 원이니까 상속 금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요. 만약에 뭐 이 상속 재산 안에 뭐 대주주의 물량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20%를 가산해서 60%까지 매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아들이 둘이니까 아까 자녀가 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20억 원, 20억 원씩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유산 취득을 기준으로 과표 구간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30억 원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래 구간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표 구간으로 보면 상속세가 40%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떨어뜨려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또 하나의 생각이죠. 김큐는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개편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대답할까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개편의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 부과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유산 취득세가 좀 합리적인 것 네. 같기는 해요. 또 세율 구간 조정도 이게 24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대급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반대급부를 고민해 보면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 소는 누가 키우나 역시 잘 이거죠. 살려주시는군요. 근데 그 말처럼 세수 감수 문제를 그러면 누가 해결할 것이냐예요.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심각하게 하고 있느냐를 저희 생각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과표 구간에 대한 기준이 상속세가 24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소득세도 비슷합니다. 중간에 조금 개편이 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그러면 소득세의 과표 구간도 확실하게 재조정을 해줘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근데 이제 소득세를 정부가 잘 못 만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부 재정 수입의 40%를 소득세가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 만졌다가는 세수가 확 줄기 때문에 이건 도리어 못 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요즘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부자 감세 그 상속세를 만져버리면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통과 여부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는 뭐 당연히 지금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정부가 욕심을 좀 버리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면 상속세고 아니면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민감해지는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다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정말로 야당에서 협조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도 되냐면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민심은 우리가 좀 잃었고 네. 그러면 우리의 지지 기반인 흔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잘한다라는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더 힘을 쏟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도리어 야당하고 협의가 될 만한 안으로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그냥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지 기반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을 내놨습니다라고 하고 야당이 거부해서 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나면 우리는 일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거부해서 못했습니다라는 또 변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이게 세수 감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쉽게 세율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 네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가 파란불. 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네. 이 큰 기업이 막 3%씩 주가가 내리는 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 사안을 놓고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요? 주가가 빠졌는데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연봉 상위 4%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이란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이른바 갈라치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헤드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잠깐 상속세를 얘기했지만 그러면 뭐 수백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 구조하고도 비슷한 거죠. 사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어떤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는 사측과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뉴스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슈가 되는 건 삼성전자의 노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들이 파업한다는 거는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파업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사람이 걷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걸음마 떼면 막 신기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도 이제 걸음마 뗀 거란 말이죠. 원래 삼성전자는 무노조 원칙을 지키다가 중간에 노조와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었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노조를 허용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 파업 얘기가 나온 거란 네, 말이죠. 네. 주가 하락과 연관시키는 것도 저는 사실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일 뭐 이슈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이게 주가 하락의 전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로이터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품질 테스트에서 이번에 떨어졌다. 이게 전력을 줄이고 뭐 발열을 줄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HBM 그때 들은 기억은 나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네. AI 반도체 만들 때 같이 들어가는 뭐 핵심 부품 제품이다. 네, 맞습니다. 요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워낙 많은 데이터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 성능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막 제가 통로 얘기로 막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통로 2-3개 있던 게 뭐 100개, 200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HBM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HBM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뭐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 연구 장비 업체들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의 1등이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약간 동불장군 같은 스타일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국내 회사, HBM 관련된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삼성전자에 같이 협력하면서 이 장비를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개발을 하다가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약간 그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하고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하고 HBM 개발을 같이 했고 성공해서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는 거의 천장을 뚫는 수준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적인 실패에서 HBM 시장에서 좀 뒤처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 뒤처진 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조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불만은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돈을 좀 못 버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못 버는 이유를 왜 우리한테만 돌리느냐. 경영진이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잘못돼 있다. 이런 주장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돈으로만 연관된 문제는 아니어서 네. 이 부분을 내부에서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원만한 노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삼성전자 파업에는 가장 큰 핵심 이슈일 것 같고요. 네.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HBM 시장이 얼마나 빨리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기회는 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노조 그리고 주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